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정책엔 이슈의 박상규입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에 천안함 피폭, 같은 해 11월에 일어난 연평도 피격 사건에서 전사한 장병 55명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그 8번째 추념식이 조금 전에 엄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5용사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목이 메었는데요.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31년 만에 국군 방첩사령부를 직접 방문해서 보안이 생명이란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찾은 사이버 사령부에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 사이버 역량이다, 이런 글을 또 남겼습니다. 정치학 박사인 고성국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와중에 일어났던 제2연평해전, 그리고 지금도 논란의 와중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천안함 피격, 연평도 피폭,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요. 이때 순국한 장병 55명의 이름을 현직 대통령이 일일이 불렀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원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이 벌써 8번째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이게 어떤 날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고 박사님 보시기에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시나요? 서해 수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인 2016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왜 서해 수호의 날이냐? 우리가 삼면이 바다지만 북한의 침투와 군사적 도발이 가장 많았던 곳이 서해입니다. 그렇네요. 그 이제 지정학적으로도 뭐 북한과 워낙 가까이 있는 서해 5도가 있잖아요. 연평도라든지 대청도라든지, 그리고 중국하고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서해에서 그 북한이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군사 도발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그 기습 공격을 한 적이 많습니다. 지금 네.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에도 그랬고 2010년에는 3월과 10월 두 차례, 11월 두 차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겪었는데, 이제 그 이외에도 수많은 해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해전들이 다 이제 날짜가 다르고 그 전개되는 양상도 달라서 그랬죠. 이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네. 국가 차원에서 그 기념하고 추모하는 날로는 그중에 하루를 잡아서 하자. 네. 그래서 아마 천안함 폭침 사건과 가장 가까운 매년 3월 넷째 주 마지막 금요일, 네. 예,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넷째 주 마지막 금요일이 이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로 서해 수호의 날이 된 것이고요. 네.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따지면 날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네네. 중요한 것은 2016년에 이렇게 서해 수호의 날을 이제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제2연평 해전, 또 연평도 포격 사건들을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을 해왔는데 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이게 그 북한의 이 북한의 잠수함에 의한 이 기습 공격에 의한 폭침이다라고 네. 하는 정부와 또 국제조사단의 최종적인 결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음모론이 제기돼 왔던 그렇죠. 게 현실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 서해 수호의 날을 제대로 국가 기념일에 걸맞게 그렇게 이것을 이제 엄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처음이거든요. 취임하고서 이제 이 국가 기념일을 제대로 그리고 이제 천안함 용사들과 그 이 연평도 제2연평 해전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전사한 우리 호국 영웅들이 다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오늘 이제 엄수한 겁니다. 네. 저희 KTV가 생중계해드렸지만 어느 정도 예고는 됐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이 55 용사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특히 목이 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NLL을 윤석열 대통령 한동안 뭐 제2 말을 연평해전 잊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 허명을 하려고 하면서 네. 목이 메어서 고 한동안 말을 잊지 한상구 못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상사. 볼 수 있었고 지금 윤영아, 고 한상국 조천영 이름을 일일이 지금 상사. 부르는 장면 중계 화면 보시는데 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도연 네, 중사, 이 대통령이 이제 고 그 서후원 울컥하면서 중사, 이 감정을 추스리는데 고 상당한 박병혁 시간이 병장,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 장면 그리고 백령도 한 분 한 분 선한방을 호우 사수하다 영웅들의 이름을 호명 전사한 하는 것을 천안함 들으면서 아마 네네. 이름을 뭐 대다수 우리 국민들도 불러보겠습니다. 또 현장에 참석하신 유족들은 말할 것도 고 없고요. 이창기 다들 좀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했습니다. 네. 그 자, 예. 최한권 저는 원사, 이 국가 원수이고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남기훈 네. 원사, 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김태석 순국하고 전사하신 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주는 것 이상으로 문규석 이분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고 행위는 더 있을 수 김경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사. 어떤 면에서는 고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안경환 최고의 예우를 상사.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 영웅들에게 바쳤다. 김종원 저는 그렇게 상사.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6월이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제2연평해전 유족과 천안함 유족 등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당시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천안함 46분의 그 용사와 한준호 준이 또 연평해전의 그 6분의 용사와 또 연평도 포격전의 두 용사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께도 더욱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때 이루어진 유족들에 대한 극진한 예우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렸었고 전사 장병들을 이때부터 호국 영웅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저런 예우가 화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나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3월 9일에 이제 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그랬죠.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5월 10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에 서해수호의 날에는 당선자 신분이어서 이렇게 공식적인 대통령으로서의 메시지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이제 저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이 희생자들과 전사자, 우리 호국 영웅들에 대한 예우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이러한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이 정상적인 예우가 제대로 치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화제가 됐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 정부에서도 이 천안함 연평해전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같이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신 유족들한테 김정은과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사진이 담겨 있는 이 기념책자들을 그 유족들한테 선물로 그 나눠주고 업장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죠. 그리고 먹었던 게 체했다. 그런 유족들도 계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처우를 받은 그런 대우를 받았던 유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에 정말 정상적으로 제대로 예우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너무나 반갑고 또 굉장히 울컥하는 그런 장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 한해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사표를 던지고 야인이 됐던 시기인데요. 천안함 생존장병 모임의 전준영 대표, 전우 회장입니다. 대전까지 직접 내려가서 만났었고 이때 윤 대통령이 함께 쓰고 다녔던 모자, 네. 천안함 모자가 또 화제가 됐었죠. 네, 보통 야구 모자라고 이제 불리는 그 모자에 우리 천안함 생존자들이 이제 그 천안함을 새겨서 잊지 말자는 겁니다. 3.16을 잊지 말자 이래서 하기도 하고. 저 모자였습니다. 지금 예. 왼쪽에. 예. 그리고 또 이런 작은 3.16을 상기하고 천안함의 이 동체를 그린 이런 이제 배지 같은 것들도 네. 만들어서 이제 국민들한테 나눠드리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참 고도의 추상적 상징 행위인데요. 네. 여러 말이 필요 없잖아요. 저 천안함 모자를 함께 쓰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동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자,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0년 3월로 또 가보겠습니다. 제5회 서해의 날 추념식 때였는데 당시 문 대통령 부부가 대전 현충원 추념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때 아들을 잃은 유족인 윤청자 여사가 헌화하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돌발적이었습니다. 항의했던 유명한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예. 저런 말했습니다. 천안함 누구 소행인가? 북한 소행이라 말한 적이 없으니 제발 이 늙은이의 한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윤청자 여사가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천안함에서 전사한 민평기 네. 상사의 이제 어머니신데 네네. 이제 이남 일녀의 자식을 뒀는데 막내 아들 민평기 상사가 이제 천안함의 폭침으로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네네.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고 한 서너 달 후에 정부의 그 보상금이 나왔어요. 네네. 한 1억 원 정도 나온 보상금을 1억 원이었죠. 예, 이 윤청자 여사가 그대로 해군에 기부를 합니다. 이 조국의 수호를 위해서 써달라. 기관총 만드는데 뭐 써달라. 그래서 그런 해군이 부탁도 하고. 1억을 받아서 예. 거기에 해군 예산 5억을 들여가지고 6억으로 기관 단총을 이제 수십 정을 구비를 해서 예. 그 제2 해군 작전사령부거든요. 천안함 네. 소속돼 있는 것이. 네네. 그 제2작전사령부 산하에 있는 이 초계함에다가 다 2정씩 이걸 줍니다. 그 기관총이 이제 장착이 된 거죠? 예, 그 기관총의 이름을 3.16 기관총이라고 불렀습니다. 3.16 기관총. 예, 천안함 폭침 당했던 날 3.16을 잊지 말자, 천안함을 잊지 말자. 그 지금 이 윤청자 여사가 이 기부한 그 돈으로 만들어진 그 아들의 피로 만들어진 그 기관총을 달고 우리 해군들이 지금 초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 뭘 더 바라겠어요? 대한민국 국가가
자식이 왜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라. 이거 네. 아닙니까? 네네. 그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물어보았다. 그래서 천안함 소행이 누구 겁니까? 북한이 한 겁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주세요. 한 겁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당황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이랬어요. 반문을 했죠. 예. 오히려. 아니, 지금 대통령한테 묻고 있어요. 자식을 그 바다에 그 수장한 이 어머니가 그 절개하면서 묻고 있어요. 대통령한테. 국군 통수권자한테 묻고 있는데 대통령의 대답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생략된 말은 근데 왜 저한테 묻습니까? 이런 의미로도 들렸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가란 과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네. 다시 2023년 오늘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제8회 서해의 날 추념식의 하이라이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맞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선언이죠. 자, 이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저도 보는데 네.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건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다 그렇게 이미 믿고 있고 또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공식 발표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상식적인 그 발언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느냐. 네. 그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개혁 조치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법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법 제대로 지키자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때 미래 세대한테 넘기지 말고 우리가 먼저 감당하자. 이거 아닙니까? 네. 그게 연금개혁일 수도 있고 노동개혁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개혁의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왜곡됐던 역사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네.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에 의해서 폭침당했다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 이 사실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네네. 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도록 방치되었다면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역사적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하이라이트 두 번째는 앞서 보셨지만 윤 대통령이 서해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55 용사의 이름을 일일이 불렀다는 거죠. 네. 예우와 위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의 보훈 이른바 선진국들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순직 위령비라든지 또는 이제 그 전사 추모비에는 다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은 케임브리지 대학 같은 데 가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학생 신분으로 군에 지원했다가 전사한 네. 학생들의 이름을 쭉 써놓습니다. 네. 웨스트 포인트에 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돼 있죠. 자, 우리 육사에도 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 뭐 우리 옛말에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네. 그들의 죽음으로 남긴 그 이름을 부모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으로 부를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국가원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나와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징성을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 의회에서 연설할 때 이런 그 국가적 비극이 있을 때 그 희생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릅니다. 의사당 전체가 울음바다가 돼요. 자신들의 꿈이었던 저는 대통령이 영원한 저 이름을 바다 부르기 사나이 전에 정말 그 마음이 저렇게 55 울컥했을 분의 수밖에 없고 네. 저는 그 현장에 있던 영웅의 분들이나 이름을 영상을 통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했던 분들이 다 같은 북한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기습 그 공격에 순간이었다. 좀 그렇게 NLL을 느꼈습니다. 사수한 네. 천안함 폭침의 남남 갈등을 부추긴 북한의 인물이 요즘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폭침의 주범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 등이 지목한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인데요. 그가 5년 전인 2018년 강원도 평창을 방문했을 때 미국 당시 국무부가 했던 발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first, we would hope that he would take the opportunity to go to that memorial, and see what he is believed to have been responsible for.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해라. 저 미국식 특유의 그 조크 아닙니까? 비아냥일 수도 있고. 예. 자, 그런데 이때 김영철 통전부장 평창을 방문해서 해서는 안 될 농담을 했었죠. 네, 기자들한테 그 아주 조롱하듯이 한마디 했어요. 네. 그 여러분들이 천안함 주범이라고 하는 김영철이가 접니다. 이랬어요. 바로 나다. 예. 네. 저는 그자를 그냥 돌려보낸 거가 진짜 좀 못내 아쉽습니다. 네. 이 미 국무부에서 얘기했던 그 천안함 기념관은 평택 제2해전 해군 사령부에 지금 있습니다. 있죠, 천안함 있죠. 기념관이 있습니다. 있죠. 거기를 천안함이 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저는 꼭 한 번씩 가보시길 바랍니다. 두동강 난 그 천안함의 선체를 보는 순간 네.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50여 명은 어쨌든 살아남았고 46명의 우리 젊은 청춘들이 수장됐어요. 네. 그 현장을 보면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저 김영철이라는 자는 김정은이의 평화쇼에 저 바람잡이로 나와가지고 네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체를 조롱한 겁니다. 이게 뭐 문재인 정권 때 있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를 조롱했다, 이게 아닙니다. 네네. 국민을 대표해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조롱을 한 것은 그랬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조롱하고 침을 뱉은 거예요. 네네. 예, 저런 자를 그냥 살려보냈다는 것이 원내 분화입니다. 네. 고 박사님의 아주 말씀이었는데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때 김영철 통전부장 이런 말을 했었고요. 지난해 12월에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첫 공식 일정으로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눈물까지 흘렸죠?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졌을 때요, 그 현장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군 점퍼 입고 급하게 나갔던 장면 혹시 기억하시죠? 저 기억합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어쨌든 이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신의 부하들 아닙니까? 46명이 수장된 그 현장을 나갔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후로도 이 천안함 폭침을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네. 그 현장을 가서 이 영령들을 모신 전사자 묘역을 찾아서 하겠다고 그 했어요. 핵심적인 그 말이 네. 또 뉴스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천안함 장병들 생각하면 늘 안타깝고 미안하다. 여기까지는 뭐 할 수 있는 네. 말인데 통일되는 날까지 매년 전사자 묘역을 찾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감옥에 가 있는 바람에. 그랬죠. 예. 예. 그래 이제 이번에 어쨌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상태에서 제일 먼저 대외 행보를 제일 먼저 한 겁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자택에서 정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첫 번째 행보가 천안함 묘역 참배였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약속이고, 그러나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자신의 재임기에 있었던 가장 처참한 아픔, 네. 그리고 그 약속을 제일 먼저 공개 행보로 지켜줬다는 데 대해서 저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가보훈처가 이제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했고, 아까 이제 박민식 보훈처장이 대통령 수행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제 6월에 출범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조치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호국보훈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시는가요? 이 보훈부 승격은 너무 늦었습니다. 뭐 철호 있어도 할 일은 할 수 있지만 네. 독립된 부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을 기획한다거나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거나 예.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네네. 이번에 국가보훈부 승격은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보훈에 관해서는 사실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는, 그렇죠. 오랜만에 이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그 부처들 중에 일 잘하는 부처가 어디냐, 이런 조사들도 가끔 하잖아요. 가끔 하죠. 거기에 국가보훈처가 빠지지 않고 일 잘하는 부처로 평가가 그러니까 그동안 상위부서죠, 되어왔습니다. 상위부서. 상위부서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정말 우리나라의
보훈 정책 전반이 한두 단계 정도는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우리처럼 전쟁과 지금도 155마일 휴전선에서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정전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보훈이야말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마지막 끈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난 시기 70여 년 동안 보훈처가 출범하고 나서 아직 불어승격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고요. 네. 그 점에서 매우 늦었으나 이제 제대로 정상화되는 길을 밟고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 이제 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고성국 박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뀌었던 방첩사를 현직 대통령이 31년 만에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요성이 부쩍 커지고 있는 사이버 사령부도 찾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보안사령관을 지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무사로 바뀐 옛 직장을 찾았던 게 31년 전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은 이 사령부를 찾은 적이 없었던 걸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31년 만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방첩사령부라고 하는 것이 전신은 기무사였죠. 이 기무사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정부 시절, 그러니까 92년도였습니다. 1992년.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31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찾은 것이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작전사도 찾았는데 네. 이 사이버 작전사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방문을 하면서 이러한 방명록에 대통령께서 직접 이 방명록을 썼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방첩사에서는 보안이 생명이다. 네. 그러니까 보안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리고 사이버사 방명록에도 사이버 전투 역량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경이 없는 사이버의 전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방첩사령부 원래 국군 특무부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방첩부대로 바뀌었다가 보안사를 거쳐서 안보지원사령부로 또 이름이 바뀌었다가 방첩사로 참 이 우여곡절이 많은 부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방첩사령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은 기무사이고 이게 1950년대에 창설이 됐어요. 그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 특무부대로 창설이 됐다가 60년도에 육군 방첩부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91년도에 국군 기무사, 우리에게 익숙한 기무사령부로 개칭이 됐다가 네. 문재인 정부 때 18년도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창설이 됐었어요. 네. 이때가 이제 방첩사령부였다, 기무사였다가 이제 국안전 이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을 때가 사실상은 이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이 되면서 그 당시에 기무사가 해체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원이란 말이 들어가면서 네. 기능이 이제 해체됐다. 기능이 사실상 굉장히 축소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사실상 해체가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이제 윤석열 정부,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름이 이제 방첩사령부로 바뀐 것이고요. 그때 이름을 여러 가지 공모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방첩사령부가 가장 좋겠다, 네. 가장 목적을 잘 드러낸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고, 그러니까 보안과 방첩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실상의 설립 취지에 맞춰서 이름을 바꾼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라고 하면 말 그대로 방첩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해외에 있는 어떠한 국방정보본부, 해외에 있는 일을 하는 국방정보본부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있는 군 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기능들, 방첩 기능, 에스피오나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 간첩 잡고 뭐 막는 네. 그런 기능은
전부 복구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의 이제 2022년 11월 1일에 새로운 이 법이 공포가 됐는데 그때 공포가 시행이 되면서 명칭이 바뀌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방첩사의 직무가 있는데 이 직무가 이제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군인 등의 정보통신 등에 관한 보안 업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보안 업무에 그동안에는 방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도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 업무가 생겼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사이버와 관련된 업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버, 암호, 전자파, 위성 분야 이런 부분들까지 추가되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사이버 지원서도 찾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버와 관련된 업무들도 방첩 기능에 추가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문재인 정부 때 해체와 재편 이걸 줄여서 해편이라고 지금 하는데 앞으로도 이 용어 쓰겠습니다.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겸연금 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입니다.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 해체와 재편, 해편의 가장 큰 이유 역시 계엄령 문건 사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계엄령 문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과 관련되어서 이제 탄핵 심판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탄핵 심판 기무사에서 그 당시에 만약에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면 즉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계엄과 관련된 문건 계엄령을 이제 선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그 당시에 촛불 집회와 관련된 것을 무력으로 이제 진압을 하고 그리고 국회와 방송국을 장악하는 이런 내용의 문건인데 이 문건이 그 당시에 기무사에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비상 상황을 대비한 어떠한 대비와 관련된 단순한 그러한 문건이다. 여러 가지 그렇죠. 대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전들이 있잖아요. 대비책을 써놓은 거다. 대비책을 그냥 써놓은 것이 이거 실제로 실행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야당에서는 이게 사실상 실행을 전제로 실제의 작전과 관련된 실행 계획이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새로 이제 그 시작을 하면서 그때 그러면 이런 문건이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은 이 문건은 없어졌어야 되는데 그 네네. 당시에 2급 비밀로 등재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가 얼마가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서 이것이 결국은 무력 진압과 관련된 문건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되어서 기무사를 해편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체, 해체를 개편. 하고 네. 재편을 하고 그러면서 새 사령부가 창설됐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얘기도 있었지만 세월호 유족을 기무사가 불법 사찰했다. 당시 군 검찰의 주장도 논란이 됐었죠. 네, 그 당시 이제 불법 사찰한 혐의로 사실상 1심에서 관련되어 있었던 참모장들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었는데 그때 받았던 혐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그 당시에 이제 세월호와 관련되어서 참사가 있었는데 이 참사와 관련되어서 그 이후에 3달 동안 유족들에게 관련되어서 유족들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먼저 받고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경찰국 정보국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해서 어떤 반대 집회와 관련되어서는 이것을 맞불 집회를 놓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제 반대 여론들을 제재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이러한 혐의들을 받고 있었고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방첩사에서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던진 질문 그리고 방명록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화제가 됐어요. 이때 무슨 말 했습니까? 일단 먼저 말씀하신 게 이제 여기에 이 방문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모들이 일부 민노총의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과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의혹을 네.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의 간첩이 이렇게 많나? 나라의 간첩이 이렇게 많냐? 많나? 이러한 언급을 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두 기관을 방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방산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게 우리나라 방산이 굉장히 지금
폴란드에도 이제 수출을 하면서 방산인 산업이 굉장히 큰데 네. 방산 핵심 기능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밀 보호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방첩 부대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겠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본인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방첩사의 임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나라의 간첩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이 화제가 된 질문, 거기서 등장하는 게 북한의 지령문, 즉 민주노총 등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이었죠. 어떤 지령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지령문인 두 가지의 이제 집단으로부터 내려갔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민주노총과 창원 간첩단입니다. 네. 민주노총을 먼저 보시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2022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네. 직후죠. 대선 직후에 진보운동 세력이 각 지역의 지지 세력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이렇게 지령문이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고 이태원 할로윈 참사 직후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두 다 슬픔에 빠져 있던 2022년 11월에 그렇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이 그런 유사하게 각계 가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할 수 있는 조직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제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슬픔을 뒤에서 이것을 오히려 조직적으로 분노를 분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라. 이러한 지령문을 민주노총으로 내렸다. 현재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고요. 네. 창원 창원 간첩단에도 역시 이 지령이 네, 내려졌었죠. 그러니까 대선 운동 시작 전입니다. 이때에는 태극기 부대 등을 사칭을 했어요. 마치 극보수의 부대들을 사칭을 해서 모 후보의 야권 후보 대망설, 그 당시 이제 현재 정부가 야권이었는데 그렇죠. 야권 후보 대망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보수 난립을 노린 여당의 술책이다. 이렇게 괴담을 그럼 괴담을 퍼뜨려라. 오히려 퍼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수가 서로 뭉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작년 6월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죠. 직후에 대북 압박의 공조를 구걸로 비판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22년 11월 이태원 할로윈도 마찬가지로 제2촛불 국민 대항쟁 목표로 촛불 시위 확대를 전개해라. 이러한 지령을 내렸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요즘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지역에서는 뭐 아사자가 속출한다. 서방 언론과 유엔 기구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유명한 디자이너 크리스탄 디올의 240만 원 정도 한다는 코트를 입어서 이 뉴스가 됐죠? 네, 지금 북한에서는요 전체 주민의 42%가 지금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등장했던 김주애가 입고 있는 옷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찬 디올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옷이 왜 그렇게라고 추정을 하냐하면 마른 목걸로 사각형 마른 목걸로 있는 특이한 왼쪽에 패턴이 있어요. 저건데 네. 저걸 분석해 보니까 특이한 패턴이 있고 네. 저것이 이러한 키즈가 입는 것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네. 알려져 있는 바로는 한 240만 원. 보통 어른들이 입는 것은 한 1,900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 옷도 한 240만 원 정도의 옷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지금 아사를 하고 있는데 저러한 뭐 백두혈통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명품을 입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정은은 어렸을 때 여동생 김여정과 스위스에서 몇 년간 비밀 유학을 했던 탓인지 스위스제라면은 뭐 치즈도 예멘탈만 먹는다. 그리고 시계는 아주 스위스 시계만 찹니다. 먼저 2012년쯤이었죠. 이때 노출된 김정은의 시계 모바도부터가 이제 유명했었죠. 저 이제 괄호 안에 나오는 게 모바도고 그 옆에가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됐던 IWC의 금장시계입니다. 그리고 파텍 필립 이름만 들어도 세계 3대 시계라고 하거든요. 이건 싼 게 2천만 원, 비싼 건 10억 원짜리까지 하거든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유엔 안보리 대북 금수 품목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엔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북 제재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로 이 북한의 사치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를 했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의 제재는 받지 않지만 각 국가별로 법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북한으로부터 갈 수가 없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왔냐? 자, 이설주도 저 크리스탄 디올, 모녀가 저 크리스탄 디올 팬인가 봐요. 이설주는 디올, 샤넬을 사랑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들어왔느냐? 외교관을 사칭을 해서 지금 구매를 했고요. 또 현지에서는 현지인들을 통해서 이름을 빌려서 직구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유엔 제재 금수가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건 뭐라고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대북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죠. 그래서 대북 제재 품목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의 백화점에서도 버젓이 진열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다 더해서 기본적으로 이 김정은의 일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김정은의 아버지부터 해서 사치품을 굉장히 사랑하고 사치품을 먹는 것을 즐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치품들을 수입해서 본인들도 입고 누리고 하면서 선물로도 주는 네. 그 선물통치용으로도 쓴다. 오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OTT 시장을 불가사리처럼 잠식하고 교란시킨다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그리고 저작권 위반의 실태를 알려드리고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